자, 저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31회. 자, 우리가 34회, 33회, 32회 이렇게 기출문제 했는데, 어려워요. 그러나 31회까지, 그러니까 27회부터 28회부터 31회까지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요령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죄송합니다. 목이 그냥. 자, 저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벌써 3회를 했네요. 34회, 33회, 32회 기출계산 문제 해설했는데 보니까 32회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고. 32회부터. 그리고 나머지 28회부터 31회까지는 몇 문제 말고는 평이한 계산 문제였어요. 평이한. 그러니까 요령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07번. 이거 문제 읽을 필요도 없죠. 수익환원법에 의한 대상 부동산의 가액. 그럼 잘 보셔. 수익환원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환원하는 직접환원법. 그리고 DCF 또는 할인현금흐름 분석법.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이 32에 그때 나오고,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직접환원법이라고. 이게 자료를 딱 보면 이게 딱 보여야지. 가능총소득 나왔으니까 여기까지가 순영업소득 산정하는 거구나. 삘이 와야 된다고. 그럼 봅시다. 1억에 공실 빼면 유효총소득 5%가 공실이니까 9,500만 원이겠네. 그리고 9,500만 원에서 요 4개 항목 중에 뭘 찾으라는 거예요? 영업경비가 맞냐? 아니냐? 항목 찾으라는 거지. 재산세 영업경비, 화재보험료 영업경비, 영업소득세 영업경비가 아니고, 그리고 잘 보셔. 건물주의 업무비는 관리비가 맞아. 그러나 개인적인 업무비라고 들어가면 이게 그렇죠. 영업경비가 아닌 거죠. 개인적인 비용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경비는 2개 500만 원.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9천만 원 나오죠.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밑에 자료에서. 환원율만 찾으면 되겠군요. 근데 환원율을 찾을 때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이렇게 따로따로 주면 100% 물리적 투자결합법. 100%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토지 환원율이 5%인데 토지 가액 비율이 40%야. 이게 5%에 40%, 2개. 5, 4, 20. 10%에 60%니까 6개. 8%. 그래서 9천에 8% 나누면 11억 2,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11억 2,500만 원. 자,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요 정도. 자, 뭐가 중요하냐? 문제가 쉬우니까. 자료를 딱 보고 수익환원 보이니까 여기까지가 순영업소득 찾는 거구나. 후딱 순영업소득 찾고.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줬으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환원율 산정하라는 거구나. 5%에 40, 2개. 10%에 6, 6개. 2개, 6개, 8개. 끝.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도 잘 봐. 거래사례 비교법도 봅시다. 이런 걸 좀 삐를 갖고 있어야 돼. 공시지가 기준법은 대부분 답을 어떻게 해결하라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지분이 나온다고. 그런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부분 총액을 물어. 총액을.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떤 거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됩니까? 대상의 토지를 볼 때 이 면적을 반드시 체크해놔야 된다고. 면적을. 총액으로 물으니까. 이게 관행이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대상은 뭔가 토지고 이런 것들 중요치 않지. 200제곱미터군요. 머릿속에 동그라미 딱 쳐놔야지. 자, 그리고 기준 시점은 2020년 3월 1일입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찾아?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대상과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아야지. 출제자가 주겠지. 하나 딱 줬어. 근데 요령이 항상
거래사례 비교법은 단가로 뭔가 공시지가 기준법처럼 단가로 계산해서 마지막에 대상의 면적 200을 곱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래야 실수가 없어. 그러니까 6억에 250제곱미터니까 사례는 제곱미터당 240만 원. 거래사례 차였어. 그럼 나머지는 다 사시, 지계. 요 비교나 수정 과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 사례 단가 딱 구하면 수치만 동그라미 쳐. 수치만 3% 상승, 8%의 우세. 끝이야. 이거 두 개만 보는 거지. 3% 상승이니까 1.03, 8% 우세니까 대상이 8% 우세 1.08. 여기까지가 대상의 단가. 그러면 끝에 대상의 면적 200제곱미터를 곱하면 그렇지. 거래사례 비교법의 비중가의 총액이 나오는 거죠. 총액. 10초짜리 문제야, 10초짜리. 그 다음에 10번. 자, 요런 거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해. 수익가격 산정 시 적용할 환원이율. 그러면 우리가 환원이율은 수익률이니까 순영업 소득 찾고 부동산의 가격으로 나누면 환원이율이겠군요. 일단 이런 감이 있어야지. 그리고 자료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거 보이잖아. 재산세, 화재보험료, 뭐 전기, 가스, 수도, 관리지원 인건비. 이 영업경비입니까? 영업경비가 아닙니까? 그 항목이잖아. 자,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일단 찾아봅시다. 유효청소득 이미 나왔으니까 자, 재산세, 영업경비, 화재보험료, 영업경비, 재산관리 수수료, 영업경비. 이게 관리비겠지. 관리비의 일종이겠지.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영업경비, 소득세 니 빠지고, 그 다음에 관리, 직원의 인건비, 영업경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400, 500, 700. 그래서 영업경비가 7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은 찾은 거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순영업 소득 찾았으면 이제 밑에 자료에서 뭘 봐야 되느냐? 부동산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환원이율을 구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없어. 그리고 뭐가 보이냐? 이놈이 핵심이야. 이놈. 환원이율을 구하세요. 환원이율을 구하세요가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열에 8번이 나와. 열에 8번.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낼 방법도 없고.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이놈이야. 부채 감당률법. 근데 부채 감당률법을 그렇죠. 찾아내는 아이디어는 환원이율을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당 상수가 보여. 그럼 부채 감당률이야. 그래서 암기 코드가 부채 감당률법 나오면 숭구리당당 부당이야. 부부당.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율, 당. 이게 저당 상수가 보이면 부채 감당률법이야. 그럼 봅시다. 일단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손부채잖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1.825. 그 대부 비율 출제자가 제시했고 저당 상수 출제자가 제시했고 그러니까 이 부채 감당률법은 부채 감당률만 찾으면 된다고. 그리고 그냥 곱하면 돼. 4.9275. 그래서 약 4.93%가 정답이래. 자, 제가 칠판 닦은 동안 환원이율을 산정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맨 마지막에 숭구리당당 부부당 저당 상수가 보여. 그럼 무슨 법? 숭구리당당 부부당 나오면 저당 상수 나오면 부부당인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부채 감당률법. 자, 그 다음 11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비율. 자, 이런 것도 잘 봐.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A와 B 도시 사이의 C. A와 B 도시 사이의 C. 그럼 항상 틀이 C가 고객이 있는 도시. A와 B가 매장이 있는 우리가 유인력을 구해야 할 도시죠. 그러니까 A의 유인력, B의 유인력을 구해. 이건 공통조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물음은 뭐냐? C 도시에서 A와 B로 구매 활동에 유입되는 인구 수를 물어. 인구 수.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보여야 돼. 이 배부분 인구 수를 묻는데, 유입 비율? 그러면 그냥 유인력 비율을 묻는 거야. 유인력 비율. 자, 그럼 바로 계산합시다. 바로. 자, 레일리니까 크기를 거리의 제곱이죠. 45,000에 36의 제곱. 그냥 하면 34.72. 그 다음에 2만에 18의 제곱. 그러면 61.72. 이건 유인력이야. 그럼 유인력 비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항상 전체 유인력 34.72에 61.72 더한 거야. 61.72, 34.72 전체 유인력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 36% 이렇게 되는 거예요. 36%. 그럼 뭐 36%가 이게 유인력 비율이지. 그리고 인구수를 물어보면 C도시 인구의 36%를 계산하면 되고 C도시 인구의 36%를 계산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거니까 문제는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 유입되는 수도 있고 유입되는 비율도 있고 또는 기타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차이를 머릿속에 인식을 좀 해야죠. 자, 26. 대부 비율. 중개사 기출을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액을 찾는 계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은행에 가보면 대부분 대출 금액의 결정 기준이 LTV나 DTI를 주고 대출 금액을 찾아라. 또는 LTV나 부채 감당률을 주고 대출 금액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제 강의 노트에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잖아요. 그럼 잘 봐. 대부 비율이야. 그러면 대출을 받은 비율인데 매매 가격이 5억 원이니까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살 때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살 때 얼마를 대출 받았습니까? 아하. 대출 금액만 찾으면 된다는 거지. 대출 금액만. 자, 그런데 대출 금액을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항상 우리가 강의할 때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많아. LTV, DTI, DSR, 부채 감당률 많은데 항상 LTV의 잡것들은 항상 공식이 정해져 있어. 이런 걸 암기해 줘야 된다고. 원리금을 찾고 뭘로 나눠서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게 공식이야. 원리금을 찾고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럼 이제 원리금 찾읍시다. 어디서? 부채 감당률에서 원리금을 찾아야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부채 감당률 공식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측정했더니 1.5 순영업 소득이 3천. 자,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야? 2천이잖아. 부채 서비스액 2천.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미국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르고?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지. 우리나라는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 저당상수가 0.1 나누기 0.1 하지 말고 제발 계산기로. 항상 1 나누기 0.1이니까 저당상수가 0.1이 나오면 10배 하면 돼. 10배. 2천에 2억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저당상수가 0.2가 나오면 5배 해주면 되고. 이게 공식이야. 여기 저당상수 0.1이네. 원리금의 10배. 2천만 원이군요. 2억이군요. 5억에 2억. 5, 4, 20, 40%. 대법이요. 자, 여기서 뭘 암기해야 돼? LTV에 DTI나 부채 감당률. 대표적인 게 DTI, 부채 감당률. 요 둘 중에 하나를 줘. DTI나 부채 감당률을 주면 대출 금액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원리금을 찾고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한다고. 원리금을 찾고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한다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은 뭐니? 그러면 아니 원리금을 어떻게 찾아요? 원리금이 뭐야?
부채 서비스액이 우리나라의 원리금 상환액이라니까. 그러니까 손부채, 부채 감당률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찾아서 저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 저당상수가 0.1이면 10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잔금 나왔어, 잔금. 지금 33이 들은 사람은 이제 공식이 기억나야죠. 근데 이 문제가 좀 추접스러운 문제란 말이에요. 추접스러워. 자, 우리가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 하면 공식이야. 원리금 상환액을 찾고, 미상환 원리금을 연금의 현가계수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을 찾고 연금의 현가계수를 적용하는데 항상 여기가 미상환 기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20년 중에 7년까지 납부한 후 남은 잔금이니까 13년 기간을 적용하는 거죠. 13년. 금리는 4%짜리고. 원리금을 찾고 연금의 현가계수를 미상환 기간으로 해준다. 적용한다. 됐어. 그럼 이제 원리금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대출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건데 여기가 왜 추접합니까? 그러면 내가 알아서 4% 13년에 저당 상수를 때리면 수치가 안 나와. 왜? 출제자가 이걸 쓰도록 줬다고. 이걸 쓰도록. 그러니까 이게 근사치잖아. 1.04에 마이너스 7승 이걸 근사치로 이렇게 딱 끊어서 줬으니까 이걸 사용해야만 얘가 딱 떨어진다고. 이걸 사용해야만. 자, 그럼 하나만 봅시다. 자, 이게 재무이론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n승으로 많이 암기를 하는데 재무이론을 배우지 않고 그냥 평가 이론부터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공식이 요 공식을 더 많이 알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봅시다. 연금의 현가계수부터. 연금의 현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항상 연금을 뜻해. 연금. 그 다음에 R 1 플러스 R의 n인데 뭘로 나눈 거야? 그렇죠. 위아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n승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저당 상수 공식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n승 R이 되는 거죠. 솔직히 이게 더 편하냐 이게 더 편하냐 그건 개인의 취향인데 출제자가 일단 이 문제는 뭘 구하도록 해놨다. 이 수식을 쓸 수밖에 없게 해놨다고. 왜? 이걸 제시했으니까 마이너스 n승. 그래서 이 문제가 추접스러운 문제라고. 그냥 내 상식대로 풀면 정답이 안 나와. 자, 그래서 일단 대출 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의 저당 상수 그리고 1.04 20을 굳이 뭘 쓰라고 돼 있어. 1.04 20을 0.46을 반드시 쓰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이게. 예? 자, 그리고 이게 연금의 현가계수죠.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뭘 확인해봐. 그렇죠. 미상환 기간이 13년으로 돼 있다는 거지. 13년. 1.04에 마이너스 13승을 0.6으로 꼭 쓰도록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는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풀면 계산이 잘 안 돼. 계산이 아니라 이 정답이 안 나와. 얘랑 조금 다르게 나온다고. 주어진 걸 반드시 써야 된다. 자, 암기 코드는 잔금 나오면 원리금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적용하는데 미상환 기간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입니다. 이건 정말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 자, 일단 월 임대료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단위당 2만 원에 100제곱미터 곱하기 12개월을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러면 가능총소득이 2,400만 원. 자, 2,400만 원인데 10%가 공실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유효총소득. 그리고 유효총소득의 30%가 영업경비니까 나머지 70%가 순영업소득.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빼면 912만 원. 그리고 912만 원 중에 20%가 영업소득세니까 0.8 하면 729 729.6만 원. 방법은 여러 가지야. 자, 그런데 자, 저는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대부분
가능 총소득은 나와야 돼. 가능 총소득은. 대부분 이게 월 단위를 곱하거나 민대 면적 곱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2,400이야. 그리고 잘 봐. 유효 총소득이 얼마, 세전에 얼마, 앞 단계에 몇 프로로 이렇게 지출을 적어 놓으면 그냥 이렇게 해. 2,400만 원 가능이야. 공실이 10%네. 그러니까 나머지 90% 유효 총소득이야. 유효 총소득의 30% 경비네. 그러니까 0.7 순영업 소득이야. 600만 원 빼고 나머지가 20%가 영업소득세죠. 그러니까 0.8 하면 세후야.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한 줄로 나열한 다음에 그냥 계산기 치면 되는 방법. 요건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또 나왔어. 뭔가 함수 두 개를 주고 균형을 찾고 균형에서의 뭘 구하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균형 찾는 건 제가 해설할 필요 없고 항상 암기해야 된다니까. 공식을 암기해야 된다니까. 잘 나오고 있잖아, 공식을. 그래서 제가 보여줄 건 이거지. 함수에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1 dq 마이너스 1 dp야. 그러니까 dp분의 dq를 찾으라고 돼 있잖아. dp분의. 그러면 요거 하나 남네. 요게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2 dq 3 dp니까 이렇게 dp 가면 2분의 3. 그러니까 얘가 2분의 3 곱하기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 33회 조세부가의 순손실. 조세부가의 경제적 순손실 33회. 자, 그리고 31회 문제가 이게 조세부가의 경제적 순손실이에요. 이걸 거래세 초과 부담이라고 불러. 이게 누가 부담하느냐? 정부 또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의 부담. 이걸 우리는 경제적 조세부가의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33회 때는 쉽지 않다고 그랬어. 이유가 함수가 어려워서. 근데 얘가 함수가 쉬워.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제가 보여줄게. 봐. 여기서 꼭 봐야 돼. 자, 일단 함수 두 개를 줘. 그리고 이번에는 수요 측면에서 세액의 종량세를 10만 원의 종량세를 부과했으니까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세 부과의 순손실은 조세가 부과하기 전에 거래량, 그 다음에 조세가 부과된 후 감소된 거래량,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뭘 구하라는 거다.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삼각형의 면적에서 요 밑변, 요렇게 삼각형을 보면 밑변은 이미 조세액으로 결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돼. 거래량이 얼마가 감소되었느냐, 요 감소분만 계산하면 삼각형의 면적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령이 뭐라 그랬냐? 항상 뭘로 시작하는 함수? P로 시작하는 함수를 만들어라 했어. P로 시작하는 함수. 항상 Q로 시작하는 함수를 줘. 뭘로? P로 시작하는 함수로 이렇게. 그러면 자 해봅시다. 자, 위에서 아래 빼면 0, 마이너스 5Q, 그 다음에 플러스 260이죠. 그러니까 수식이 5Q는 260. 그러면 5, 25, 5, 20이니까 첫 번째 균형은 52야. 52. 그러면 이 수식에서 반드시 P로 시작하는 함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P로 시작하는 함수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 최초는 찾았고 이제 요 줄어든 게 어떻게 됩니까? 수식에서 수요 함수가 절편이 아래로 10만 원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요 수식에서 요게 수요 함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균형 풀어. 빼주면 0. 여기는 5Q고 여기는 190에 마이너스 60이니까 5Q는 250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는 거라고. 그럼 봐. Q가 52에서 Q가 50이니까 아하 이 감소했군요. 그러면 2 곱하기 10 20에 곱하기 2분의 1 뭐 10 이게 10만 호냐 10만 천 호냐 이게 필요 없어. 그냥 10으로 시작하는 그 항목이 있으면 그걸 체크하면 되는 거지. 10으로 시작하는 항목 10 자, 한 문제가 더 있나? 없네. 여기서 끝이네요. 자, 요게 지금 가장 정형화된 문제고 요령도 있는 문제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잊어버렸네. 34, 33, 32, 31이니까 30회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